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관위 사태는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이 문제는 정치 사회적 파장과 책임 논쟁, 진상조사와 조직 개혁 요구로 확산됐고 부실한 선거 관리나 도덕적 해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거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 파문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최근 식중독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음식물에서 빠르게 증식할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설사와 복통, 구토나 발열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수일 내에 회복되지만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심한 탈수가 올 수 있어 병원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식중독은 예방 수칙만 지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조리 전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은 속까지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예방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 파문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욱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네, 선관위 사태, 시작은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습니다. 이게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인이 됐고 게다가 투표가 중단됐다 재개되는 상황도 벌어졌었는데요. 관련한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YTN이 보도한 선관위 사태 파문 관련 보도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요. 개표소가 시위대에 봉쇄됐고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시작됐고요. 형사 고발과 그리고 헌법 소원까지 잇따랐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흔들린 사건이었는데요. YTN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은 워낙 많은 보도를 접하다 보니까요. 이 사태가 전체 그림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먼저 6월 3일 선거 당일이죠. 오후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났습니다. 이 상황을 YTN은 현장 중계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YTN의 보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속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YTN에 제보를 준 유권자는 오후 4시쯤 송파 가락이동 제3투표소에 도착했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해 기다려달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50장 정도 되는 용지만 도착했고 본인은 투표를 했지만 아직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 잠실칠동 제2투표소입니다. 네, 지금도 목소리가 좀 들리는데 지금 투표가 종료가 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투표소 문은 보시다시피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보다 4시간 뒤인 밤 10시까지 이곳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투표가 종료된 뒤에도 이렇게 유권자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소 현장을 연결해서 용지 부족 상황을 전했고 밤새 잠실 투표소를 지키며 대기하는 유권자와 시위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중계했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가 궁금할 부분은 도대체 왜, 어째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걸 텐데 이 부분들이 YTN 보도에서 잘 설명이 됐습니까? 네, 이번 사태에서 잘 보도된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정보 공유 실패를 다룬 보도였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공무원들이 모여있던 단체 대화방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파구나 선관위 모두 이 정보를 행안부 상황실과 공유하진 않았습니다.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오전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관위가 자체적인 수직 보고 체계에만 고수하면서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번 사태에서 보도가 가장 좀 조심스러워했던 지점 중 하나는요. 아마 음모론과 실제 행정 부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문제였을 겁니다. 시위대 일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개표소를 봉쇄했고요. 인천과 호남 지역 등에서 사전투표에서 동일 득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놓고 격돌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입니다. 광주 송정일동과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 후보는 1,401표, 이 후보는 120표를 받았고 신안과 여수, 화순과 강진 등 두 지역씩을 한 세트로 모두 5세트가 똑같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1, 2동에서도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낙선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정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일 뿐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등이 다른 개표 당시 수기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YTN은 이 보도에서 선관위의 반박 입장을 함께 전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작진에게 묻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동일 득표 논란처럼 통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어떤 현상을 보도할 때요. 선관위의 해명을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통계 전문가의 어떤 검증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 기준이 보도마다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처럼 행정 부실과 음모론이 뒤섞이는 사안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아직 의혹 수준에 머문 내용을 시청자에게 명확히 구분해주기 위한 내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청자 평가원께서 주신 질문은 사실 이제 언론의 신뢰도와 이제 보도 윤리에 관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적인데요. 특히 이제 사실관계와 음모론이 이제 혼재된 사안에서 언론이 어떠한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YTN은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론학적인 관점과 YTN의 보도 준칙을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언론이 특정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인 선관위의 해명만 전달하는 것은 자칫 기계적인 중립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측의 주장을 병렬로 배치하는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오히려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증폭을 시키거나 실체를 흐릴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통계적 오류나 수학적인 불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사안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보도는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언론은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서 진실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과 의혹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내부 기준과 관련한 답변을 하겠는데요. 혼란스러운 사안일수록 시청자가 정보를 오독하지 않게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YTN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정황상 의심되는 가설을 기사 구성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의혹 제기라는 명목으로 과대 포장하지 않도록 보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시청자에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이 정도이고 이러한 부분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미확인 영역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이 보도마다 일관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성찰은 언론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의 일관성이야말로 언론이 시청자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TN의 내부 기준에 대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선관위 사태 후속 보도를 좀 살펴보면 선거관리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상황이었다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도 수사의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가동이 됐는데 이제 집중해서 다뤄야 할 사안들이 좀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선거 소청만 130건이 접수가 됐고요.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어도 국정조사와 헌법소원 그리고 형사 재판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요. 언론 보도의 관점에서 이것은 꽤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처음에 폭발적 주목도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놓지 않을 것인가라는 고민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YTN은 성과급 내역이라든지 해외 출장 대외비 계획서, 그리고 인쇄기준 축소, 정결 처리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력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려면요, 이 사태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추적하는 장기 기획 보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서 제작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 절차와 국정조사가 장기화할 경우 이 사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룰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때 혹은 수사가 기소로 이어질 때 그 기점으로 심층 보도를 강화하는 전략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제 평가원님께서 이제 주신 질문인 이제 언론이 이제 권력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외되기 쉬운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끝까지 담아낼 것인가라는 언론 본연의 책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을 대신해서 현재 언론 환경에서 이와 같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사안을 다루는 보도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관련 의혹과 같은 사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언론은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서 이슈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는데요. 수사 결과 발표와 기소, 그리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주요 변곡점마다 연속 기획 보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법 절차와 국정조사가 길어질수록 대중의 관심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조사 기록이나 투표 데이터, 감사 결과 등을 시각화해서 시민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실이 규명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유권자의 목소리가 잊히는 문제는 언론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요. 참정권 침해를 겪은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의 관점에서 보도를 재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사례와 경험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피해가 어떠한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인과관계로 엮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권자의 피해를 공적인 의제로 끊임없이 소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부나 정치부 등 특정 팀이나 데스크가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까지 전담 기자를 배치해서 사건의 발생부터 또 제도 개선까지의 전 과정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하나의 이슈 페이지나 섹션으로 묶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누적된 보도 내용을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보도 간의 맥락이 끊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이 경계해야 할 점부터 개선 계획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 사태를 보면 선거관리 부실 문제뿐 아니라 기관에서 반복되어 온 도덕적 해이나 일탈 사례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가원님,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보도에서 눈에 띄는 어떤 하나의 흐름은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방향으로 이제 보도가 진화했다는 점인데요. 노태학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이라든지 소쿠리 투표 당시에도 성과급 99.99%를 챙긴 사실, 채용 비리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단독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 구조 속에서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로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성과급 집행 내역과 해외 출장 대외비 계획서까지 확보해서 보도한 것은 YTN의 취재 역량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보도가 많아질수록 시청자들이 이번 사태는 나쁜 사람 한 명의 문제였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오랫동안 견제를 받지 않았던 기관의 구조적인 실패입니다. 개인 책임 추궁과 제도적인 진단 사이의 어떤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질문이 앞으로의 보도에도 중요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한 집회를 넘어서 사실상 시설의 점거 형태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잠실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는 연일 보도됐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위대의 모습, 대한체육회의 60억 원대 행정 마비와 흉기 난동 사건까지 현장 취재진이 자리를 지키면서 상황을 전달한 것은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벌써 열흘째 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엔 성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해태를 규탄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반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태극기를 든 상태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을 자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주변에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아쉬움이 남는데요. 하나는 시위 현장의 목소리 구성입니다. 시위대 중 상당수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는데 보도가 이들의 목소리를 유권자 일반의 분노처럼 전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위의 성격과 주체를 더 명확하게 전달했다면 시청자들이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전국 대학 총학생회의 성명 발표와 젊은 세대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시위대 현장 보도라든지 정치권 공방 보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가 훼손됐다는 것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세대적 감수성과 연결되는지를 좀 더 깊이 다뤘다면 보도가 더 풍부해졌을 겁니다.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 해법을 찾고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다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자리하길 바라면서 YTN 역시 객관적 시선으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한 법적 쟁점 대담을 꼽아보았는데요. 이 대담은 초유의 사태 앞에서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줬습니다. 선관위 지침의 법적 문제, 헌법 소원의 가능성,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방법, 재선거 가능성까지 말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독일 베를린 사례를 비교 분석한 부분이었습니다. 2021년 베를린에서 투표 혼란이 발생한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 재선거가 이루어졌는지를 참고 사례로 제시해서 막연하게 재선거가 되는 건지 궁금해하던 시청자들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줬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태 초기에 감정적인 대립 대신 법리와 절차를 중심에 놓은 이 보도는 시청자들이 이 사안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가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YTN 뉴스 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대담이었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냄과 동시에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력이 돋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제작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짚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태가 왜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가장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헌정사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유사한 사례를 가져와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고 선관위 개혁안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할 텐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내용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규칙들인지 또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진 않을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지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에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4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더위에도 농민들은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1년 농사의 결실을 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에서 주로 재배하는 난지역 마늘은 5월 중순인 지금부터가 한창 수확철인데요. 지금 날씨가 덥다고 수확을 미루면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병충해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마늘뿐 아니라 양파, 또 봄감자를 재배하는 농민들도 수확에 한창인 시점인데요. 차라리 한여름이면 새벽 일찍 일하고 낮 동안은 쉴 수 있을 텐데 이 한창 일거리가 많은 시기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에 농민들의 고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폭염 속 농번기를 맞은 농가의 어려움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폭염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5월부터 이미 무더위를 느낀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집계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1명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요. 더위가 이르게 찾아온 만큼 정부도 서둘러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정부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시 발령되는 폭염 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합니다. 또한 폭염 취약 대상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안부 확인, 물품 지원, 행동 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취약 어르신 대상으로 특보시에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함께 에어컨 설치와 교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더위 쉼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 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영역을 넓혀 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는데요. 우리 모두 철저한 폭염 대비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밀가루 판매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7개 제분사들은 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제분사별 과징금은 사조 동아원이 1,83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은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개 제분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해 제분사의 구체적인 담합 방식과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들의 반응 등을 추가로 전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밀가루는 우리가 먹거리로 애용하는 라면, 빵, 과자 등의 식품을 만드는 핵심 원재료로 꼽히는데요.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장을 볼 때 즉각 체감할 수 있겠죠.
최근 7개 밀가루 제조 판매 사업자가 지난 2019년부터 밀가루 가격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분사는 어떤 방식으로 담합했던 걸까요? 담합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내 제분사 간의 경쟁이 격화되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사 등의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여기서 서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담합이 시작됐습니다.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했습니다. 그중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밀가루 가격은 국제 원맥 시세 및 환율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7개 제분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전 거래처에 대한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을 사전 합의했는데요. 반면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폭과 시기 등을 조율했습니다. 밀가루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국제분협회는 지난 3월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이사회 전원이 사표를 발표했고요.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예방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태국의 한 호텔 방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안에 있던 남성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국내 재력가들을 노려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 총책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웹사이트 10곳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범행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범행 대상을 선별한 뒤에는 유심을 그대로 복제해 이른바 쌍둥이 유심을 제작했고 인증 문자와 OTP 번호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유심 복제 및 무단 개통 수법으로 수백억을 가로챈 해킹 조직의 총책을 검거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유심 복제와 무단 개통에 대해 시청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줬다면 사회적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유심은 단순해 보이지만 금융정보와 본인 인증의 핵심 키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유심 보안에 허점이 생기면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해 금융자산에 접근하는 치명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심 복제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발표한 유심 구성 및 유심 복제 방지 대책에 따르면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입니다. 이는 단말기 식별번호와 유심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서비스인데요. 유심 정보가 동일해도 등록되지 않은 다른 단말기로 인증을 시도하면 차단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은 각 통신사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요.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심 교체입니다.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를 재발급하기 때문에 해커가 탈취한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가 무효화되는데요. 2심 교체 또한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통신사 변경인데요. 통신사를 변경하면 홈 가입자 서버 내 식별번호와 인증키 등이 삭제되기 때문에 탈취당한 유심으로는 해커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또한 홈 가입자 서버 내 식별번호가 변경돼 탈취당한 식별번호와 일치되지 않아 해커가 이용자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휴대전화 단말기만 교체할 때는 보안 강화 효과가 없다고 하니 위에 소개한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늘 바로 한 가지 방법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